AI 인프라의 병목은 첫 번째 GPU였어요. 그 다음 병목은 HBM이었고요. 그래서 묶어서 반도체였었죠. 대충 HBM과 GPU 그리고 대안체로서 MPU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 병목은 전력이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세 번째 병목은 네트워크예요. 본격적으로 올 거거든요. 네트워크 쪽 병목은 실리콘 포토닉스와 같은 광 케이블 쪽도 있지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앞으로 부상할 거거든요. 지금은 딱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요. 디바이스 안에서 할까? 바깥에 저 데이터 센터에서 할까? 근데 가운데도 있거든요. 어디가 있죠? 기지국이 있죠. 그 기지국에 만약 데이터 센터를 아주 작게 스몰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기지국에서 처리하게 하면, 정리하면 반도체 관점, 두 번째 에너지 관점, 그 다음 네트워크 관점이 있죠. 네 번째가 궁금하세요? 또 있나요? 뭐 최소한 1, 2년 후에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점이 있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사용자 관점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뭐고, 토큰을 소비하는 게 뭐고, 토큰을 잘 쓰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도 더 돈이 되는 이야기들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생산의 관점에서 이 토큰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토큰 이코노미에서 생산자는 질 좋은 토큰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빨리. 그리고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게 이게 또 산업 생태계까지 연결되잖아요. 뭐 전기라던가 무슨 뭐 열 관리라던가 이렇게 다 연관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게 양과 질, 속도를 하나하나 좀 한번 이게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거 알아서. 근데 이걸 알아야 투자? 투자할 때 중요하니까. 보시는 분도 아마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대화를 나눴던 거는, 내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면 기업 관리 측면이라고 하면, 요거는 투자에서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질 좋은 토큰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질 좋은 토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효율화된 토큰. 효율화라고 하면 1초당 토큰을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가,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초당 토큰의 개수를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가. 이게 첫 번째. 왜냐면 어쨌든 토큰을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하루 종일 돌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제조 공장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토큰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려면 빨리 생산을 해야죠. 질 좋은 토큰 나중 일이고, 우선은 빨리 생산할 수 있어야 돼, 토큰 자체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공장이 1초당 토큰을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좋은 초고성능의 GPU, 고성능의 HBM,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컴퓨팅 파워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초당 생산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GPU들이 쉬면 안 돼요. 가동률이죠. 가동률. 그렇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준비가 풀로 됐어. 딱 나는 100% 일할 준비가 됐어. 이거 프롬프트가 80%밖에 안 쓰게 하네. 20%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당 생산할 수 있는 토큰의 수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8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PU들이 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GPU가 놀지 않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프롬프트가 안 오니까. 그럼 프롬프트를 많이 오게끔 세일즈를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100이 오게끔.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는 100이 왔어, 충분히. 근데 이 안에서 막 구동되다 보니까 쉬고 있네.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쉬고 있네. 일부 GPU가 쉬고 있어. 왜? 메모리가 처리를 안 해줘서. 저쪽에서 먼저 처리해야 나한테 오는데 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안 넘어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적체가 돼서. 그런 히트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늘려줘야죠. 그러니까 쉬지 않게. 그러려면 빨리빨리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HBM만 돼서는 안 되고, 메모리에 뭐가 올려져서 이 메모리에 올려진 걸 여러 GPU들이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공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쉬지 않을 거 아니에요. A GPU가 처리한 걸 B GPU가 빨리 받아가서 빨리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A GPU가 처리할 때까지 B GPU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처리된 다음에 처리한 결과물을 메모리에 다시 또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데, 복사하고 전송하는데 시간이 걸려. 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이걸 줄여주는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토큰을 1초당 몇 개를 생산하느냐를 지표로 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와트당 토큰 생산 개수. 1와트당 토큰을 몇 개나 생산할 수 있느냐. 아까는 초당이었잖아요. 이제는 와트당. 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구축된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에너지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하는 거군요. 캠팩스, 그러니까 초반에 구축될 때는 GPU 다 물리적인 거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엄청 커요. 근데 다 준비가 됐어. 세팅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들어가야지. 구동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의 모든 비용은 다 전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와트당 몇 개의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핵심 지표죠. 즉 에너지 효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한 데이터 센터는 1와트를 집어넣어서 100토큰을 만들어내. 근데 한 데이터 센터는 1와트를 집어넣어서 50개밖에 토큰을 못 만들어내. 그럼 효율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효율이 여기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하고는 달라요. GPU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열을 잘 식혀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약 한 30%, 35% 정도는 다 열을 식히는데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열을 효율적으로 잘 식혀줄 수 있으면, 즉 적은 전기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더 빨리 냉각시킬 수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GPU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와트당 토큰을 생산하는 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GPU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는 공냉식이었어. 선풍기 돌렸는데 여기는 순행식이네. 칩셋 위에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가지고 열을 빨리 식혀줘. 똑같은 GPU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와트당 토큰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전력 공급이 덜 들어가니까. 공냉식보다 순냉식이 효율적이거든요. 냉각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전기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또한 서버 안에 가보면 GPU와 HBM과 수많은 칩셋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는 뭘로 왔다 갔다 하느냐? 전기 신호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데이터가. 뭐 1과 0 커졌다 꺼졌다 뭐 이런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선을 통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죠? 구리선. 구리선이요. 구리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케이블들은 다 구리선으로 돼 있어요. USB 하듯이. 맞아요. 네. 근데 구리선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리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이 발생하지 않게. 왜? 열이 발생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식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리선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 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구리선을 통해서 통과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손실률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손실률을 최소화한 방법은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광 케이블이죠.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르죠. 이미 벌써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서로 해저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걸 구리선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커지거든요. 근데 광 케이블은 얇은 선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손실률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또 빛이니까 전기와 달리 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데이터 센터 안으로 집어넣고 있죠. 그걸 하는 대표적인 실리콘 포토닉스 회사들의 엔비디아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20억 달러 이상씩 각각.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왜 그랬을까요? 광 케이블 생산하고 그런 회사도 예전보다 더 많이 좋게 만들어야 이게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아는 한 광 케이블 전문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1000% 성장했어요. 네. 그 이유가 와트당 토큰을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급자 관점에서는 초당 토큰 그리고 와트당 토큰이 중요하고 세 번째도 있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100만 토큰, 1밀리언 토큰, 100만 토큰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번에는 이제 분모가 바뀌었죠. 그동안은 초당, 와트당이었는데 토큰 자체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토큰을 100만 개 생산하려면 원가가 얼마인가. 그건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야죠. GPU와 HBM 같은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어내는데 이게 다 감가상각 비용으로 차출되잖아요. 얘도 결국 소모품인 거죠, GPU도. 그런 면에서 첫 번째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 생산 원가는 그 데이터 센터의 이제 캐펙스 비용, 그다음에 이제 오펙스 비용, 그래서 감가상각 이걸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가동률. 막 돌려야 되잖아요. 100%. 50%밖에 도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생산 단가,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100% 돌려야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 단가가 결정되죠. 그래서 공급 인프라 관점에서는 토큰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생산하고 더 적은 전력으로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 생산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늘 고민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 토큰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100만 토큰은 그 100만 토큰의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토큰이 1토큰이 다 똑같은 토큰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토큰이 인퍼런스에 쓰이느냐 리즈닝에 쓰이느냐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이 토큰 1토큰이 만들어낸 밸류가 다르다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비싼 GPU가 아니라 좀 저렴한 GPU를 이용하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100만 토큰은 정해져 있는데 그 100만 토큰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내려면 원가가 내려가면 되잖아요. 원가는 대부분 GPU와 HBM에서 장악하잖아요. 물론 전력도 있지만 그러면 더 저렴한 GPU를 쓰면 어떨까? 즉 NPU. 그러면 더 저렴한 메모리를 쓰면 어떨까? LPDDR.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 추론의 시대가 오면서 야, GPU 너무 비싸다. 가성비가 안 맞는다. 우리는 토큰 100만 토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고성능의 컴퓨터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NPU들이 부상하고 있죠. 그런 NPU를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인텔, AMD, 그리고 퀄컴, 그리고 우리 국내에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그리고 세레브레스라고 미국에 상장한 기업. 예. 그런 기업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SRAM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부상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HBM도 하고 맞아요. DRAM도 하고 LPDDR도 하고 플래시 메모리도 하고. 예. 이게 집중돼 있어서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칩을 쓸 때도 필요하고 싼 칩을 쓸 때도 필요하고 메모리는 아무튼 메모리 만드는 그 3사의 그 메모리는 꼭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토큰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좋은 건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고 생산 원가의 대부분은 GPU, HBM에서 나오니까 그럼 GPU가 아니라 다른 좀 싼 건 없나? 봤더니 NPU가 있고 메모리도 바뀌는 거고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꼭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다른 NPU는 뭐가 있을까를 찾아본 거고 그러니 인텔도 손들고 AMD도 손들고 나 우리 할게요. 엔비디아도 그걸 보면 잠깐만 저 시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왜? 끝도 없이 배고프잖아요. 더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룹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들도 NPU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그리고 국내에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그 시장에 진출한 거고 그래서 NPU는 많아요. 심지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직접 NPU를 만들어요. 왜? 비싼 GPU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워크로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예 NPU를 만들죠. 근데 이 모든 수많은 NPU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쨌든 메모리는 필요하잖아요. 메모리는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NPU는 많이 만들지만. 그러니 HBM 팔아도 좋고 DRAM 팔아도 좋고 SRAM 팔아도 좋고 플래시 메모리 팔아도 좋고 여기저기 다 파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붙여볼까요? 아까 우리 온디바이스 AI 얘기했죠. 디바이스 안에서도 AI가 구동되잖아요. 물론 파운데이션 모델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그럼 디바이스 안에서도 AI 연산이 처리되면 여기서 토큰이 또 필요하죠. 네. 토큰 생산을 위해 디바이스 안에 작은 NPU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램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작은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NPU는 주로 퀄컴이 만들고 삼성도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요. 그러니 이쪽이 있고 또 램은 누가 만들죠? 또 삼사입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끝도 없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꽃놀이패라고 하잖아요. 뭐가 돼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비싼 뭐 GPU가 쓰여도 좋고 온디바이스가 잘 나가도 좋고 싼 칩이 잘 나가도 좋고 그냥 3사는 무조건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 전체 판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할 때 토큰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하네. 이런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메모리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말고 아까 또 제가 이제 네트워크 쪽 설명드렸잖아요. 케이블 쪽, 실리콘 포토닉스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 말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다른 또 병목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죠. 토큰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NPU나 LPDDR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꾸릴 때도 기존과 메커니즘이 똑같고 들어가는 것들이 똑같나요? 아니면 거긴 또 뭐 전기선이 다르다거나 뭐 열 관리가 다르다거나 또 차이점이 있나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훈련 전용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고 막 이걸 돌아가는 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막 1기가와트, 막 10기가와트 이런데 이거는 규모가 좀 작아요. 뭐 100메가와트짜리가 있을 수 있고 뭐 5메가와트짜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약간 파편화돼 있죠. 분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 열 관리나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도 여기 데이터 센터보다는 경량화되어 있죠. 근데 경량화되는 대신에 효율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 센터를 소규모로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화된 솔루션 이 큰 대형 모델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화된 솔루션은 어떤 기업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좋죠. 요새 엣지 AI 나오는 게 혹시 그런 경량화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엣지 AI DC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는 크게 엄청 큰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거는 멀어도 상관없어요. 고성능의 컴퓨팅 인프라가 처리가 돼야 되니까 엣지라는 게 인접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처리해야 되는 인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항, 예를 들면 공장, 예를 들면 큰 건물
이런 쪽에 자체적으로 AI 워크로드가 필요한데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보안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는 그런 측면에서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인접 영역에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큰 대형 모델이 아니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렇게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이제 리즈닝을 돌리고자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기업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 정도를 돌리고자 하는 거니까 규모가 작죠. 그러니 엄청난 GPU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주로 NPU가 들어가죠. 그래서 HIDC도 인접에 있는 A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인접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인접 데이터 센터는 큰 데이터 센터와는 좀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뭐 모듈러 데이터 센터라고 마치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MDC라고 부르는데 모듈러 데이터 센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솔루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대만이나 우리 국내에도 많이 부상하고 있고 그렇죠. 기회가 많네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전기 설비도 다 돈이잖아요. 또 전기 설비가 끝도 없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콘덴서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 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토큰 이코노미를 배우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빨리 어떻게 토큰을 만들 거냐에 있어서 GPU나 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각광을 받은 거고 요새는 이제 전기나 아니면 열 관리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얘도 그 와트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거냐 또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축이고 꽤 큰 축이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I 인프라의 병목은 첫 번째 GPU였어요. 그 다음 병목은 HBM이었고요. 그래서 묶어서 반도체였었죠. 근데 이제 2차 병목이 시작됐죠. 대충 HBM과 그다음에 GPU 뭐 그리고 또 다른 대안체로서 NPU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 병목은 전력이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병목은 에너지는 이미 시작되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막 최근에 막 있고 세 번째 병목은 네트워크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걸 내다보고 엔비디아도 뭐 실리콘 포토닉스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고 세 번째 병목은 네트워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 앞으로 오는 건 이제 네트워크 쪽이 되겠죠. 예를 들어 디램 만들던 회사들이 HBM 나오면서 더 막 뜨고 여기는 HBM 잘 돼도 좋고 디램 잘 돼도 좋고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 회사들도 예전에는 통신이나 이런 걸로만 썼었는데 이게 또 AI 쪽에 쓰이면서 통신이 잘 돼도 좋고 AI가 잘 나가도 좋고 막 여러 가지 또 자기네들 사업 포트폴리오가 생기겠군요. 네트워크 회사들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사실 재밌으세요? 재밌는데요? 이게 다 지금 이제 투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쪽 병목은 아까 얘기했던 서버 안과 서버 바깥에서 그런 실리콘 포토닉스와 같은 그런 광 케이블 쪽도 있지만 오늘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앞으로 부상할 거거든요. 예.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뭐 일부 로봇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이제 구동이 되는 순간 이 디바이스 안에서 구동되는 AI는 온전히 디바이스 속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AI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에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디바이스에 있는 그 채널이 즉 에이전트가 인간이 내린 명령을 해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이 AI 프롬프트를 이 연산을 안에서 처리할까? 바깥에서 처리할까? 막 왔다 갔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고민의 제일 중요한 축은 토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할 거라고요. 왜냐면 비용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조건 내가 시켰는데 막 여기 걸 써.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결정해 준다고요. 그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딱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요. 디바이스 안에서 할까? 바깥에 파운데이션 모델. 저 데이터 센터에서 할까? 근데 가운데도 있거든요. 어디가 있죠? 아까 뭐 엣지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엣지인데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이요? 네, 주변에 기지국 엄청 많죠. 그 기지국에 만약 데이터 센터를 아주 작게 스몰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기지국에서 처리하게 하면 기지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HIDC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좋잖아요. 물론 저 데이터 센터 큰 파운데이션 모델은 성능이 적지만 하지만 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훨씬 효율화될 수 있죠. 그걸 AI 랜이라고 하고 그 AI 랜에 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젠슨왕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런 측면에서 토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관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반도체 관점, 두 번째 에너지 관점, 그다음 네트워크 관점이 있죠. 네 번째가 궁금하세요? 또 있나요?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안 일어났고 최소한 1, 2년 후에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점이 있죠. 데이터 관점이요? 데이터 관점. AI 모델은 이제 공개된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다 마쳤어요. 근데 AI가 더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와야죠. 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오거나
아니면 합성 데이터라고 AI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근데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데이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오거나 아니면 인간이 또 AI를 가르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거나. 예를 들면 인터넷에 없는 데이터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죠. 우리 지금 기자님과 대화하는 수많은 건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서 데이터화 되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몸짓 그리고 이 대화 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내용들 그리고 끝나고 제가 나가면서 하늘을 보고 길을 걷고 이 수많은 경험 데이터 이건 없잖아요. 이건 디지털라이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만약 측정 수집해서 집어넣은다면 AI는 훨씬 더 똑똑해지겠죠. 그게 네 번째가 데이터죠. 아직 오진 않았고 이제 그게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데이터를 누가 제일 잘 수집할 수 있을까? 인도에는 핸드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핸드팜. 손가락 공장. 그게 뭐예요? 인도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있죠. 네, 막 미싱 돌리고 바느질하고 그런 사람들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데이터를 캡처링하는 거예요. 데이터 캡처링 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휴머노이드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으로 가죠. 미국에서는 왜 그걸 수집 못할까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피지컬 AI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그 AGI를 완성하는데 이런 현실계 속의 수많은 그동안은 측정도 못하고 수집도 안 됐던 데이터를 잘 캡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래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면 그 글라스를 쓰고 우리는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장악하는 그 기업은 스마트 글라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서 도로주행 그 카메라로 계속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처럼. 근데 거긴 도로밖에 수집 못하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데이터는 없거든요. 식당 안에 들어가면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마트 글라스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 병목의 가장 좋은 새로운 기회는 데이터를 누가 수집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요. 이번 구글 I/O의 흐름이 순다 피차이가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토큰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TPU를 뭐 이번에 추론 칩이랑 그다음에 학습용 칩을 I칩이랑 T칩으로 뭐 갈랐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또 스마트 글래스까지 이번에 공개를 했잖아요. 구글 I/O에서 이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축을 이번 순더피차이가 우린 다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던 거군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게 토큰 이코노미의 관점으로 보니까 싹 뭔가 정리가 되네요. 그럼요. 구글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도 AI 워크로드, 그러니까 AI 연산을 많이 내부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실제 구글을 쓰는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구글 지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소비하고 있기도 하죠. 양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축을 가지고서 구글이 더 값싸게 빨리 토큰을 제대로 생산하려고 하면 구글만의 TPU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까 이제 NPU, 구글 NPU가 TPU거든요. 그 TPU를 자기들이 자기네들 워크로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효율화돼서 쓰는 거고 그걸 이제 바깥에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데이터 쪽도 스마트 글라스와 함께 그리고 사실 구글은 그 이전에 벌써 유튜브 그리고 구글의 지메일, 구글 캘린더 또 구글의 수많은 뭐 크롬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디바이스와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동안 수집하고 축정하지 못했던 것까지 넘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바틀렉을 따지고 쭉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제일 많이 깔아놓은 회사가 구글이라면서요. 왜냐면 전 세계 유튜브부터 해서 본인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자체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또 시총 2위가 돼 있는 거군요. 1위를 앞설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엔비디아는 맨 아래 인프라만 담당하지만 구글은 전방이거든요. AI 풀스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선 거기서 뒤지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도 엔비디아가 투자했어요. 여기에도 엔비디아가 투자했어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심지어 엔비디아는 CPU도 만들어요. 베나 루빈이라고 불리는 베나가 CPU거든요. 루빈이 GPU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CPU도 하지, 네트워크 쪽도 호시탐탐 노리지, AI 랜이라고 데이터 센터 쪽도 관심 있지. 이거저거 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님과 네모 클로 이런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지. 빅테크들은 이미 이 판을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아까 방금 CPU 말씀해 주셨는데 또 GPU뿐만 아니라 CPU도 연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런 방법론도 또 찾아내고 있고 하잖아요. 아니면 원래 CPU 역할이 있어요. 원래 CPU 역할은 이렇게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걸 하고 넌 저기서 저걸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GPU로 AI 연산을 워낙 광범위하게 빠르게 처리해다 보니까 GPU로 로드가 많이 넘어왔죠. 그리고 GPU끼리 그걸 해결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중재자가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CPU가 원래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는데 이제 GPU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많아진 GPU를 효율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분산 처리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CPU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기술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직접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의 이제 예를 들어 C레벨 입장에서 혹은 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이 AI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좀 고려해야 우리가 AI 생태계 속에 그럼 우리도 발을 담궈 볼까?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저 회사도 발을 담글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AI 사업을 하는 회사냐 아니면 AI를 이용을 해서 원래 본인들의 본업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전자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토큰의 생산 관점에서 얼마큼 빨리 토큰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AI 사업이 저 토큰 생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라고 하는 병목 지점을 찾아서 그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솔루션도 만들고 기술도 좀 확보하면서 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후자죠. 후자는 AI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AI를 잘 써서 본인들의 본업을 더욱더 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토큰을 소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소비해야 되지? 그 관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경영진 관점에서는 에이전트가 AI가 우리 회사의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비용만 뎁다 늘어나고 실제 효율성은 전혀 안 나는 건가? 이걸 고민해 봐야죠. CEO 입장에서는 토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아. AI 써가지고 막 업무 생산 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높인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높여가지고 실제 우리 비즈니스 밸류가 바뀌었나? 이걸 고민해 봐야 되죠. 예를 들면 CFO 관점에서는 AI를 쓰다 보면 아까 이제 토큰 청구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구서가 예측 가능한 건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토큰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설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CTO 관점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토큰을 소비할 때는 어떤 모델에 집어넣느냐 어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CTO는 어떤 모델과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업무를 지원해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CHO 관점이죠. 그러니까 HR 관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AI를 그냥 써봤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토큰을 막 쓰면서 일하는 방식이 막 바뀌었네. 그러면서 인건비와 토큰 가격 이 두 가지 함수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미래 인력 관리를 할까? 이거를 CTO와 함께 상의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각 개별 경영진별로 토큰에 대한 좀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경영진들이 토큰 이코노미 이렇게 뭐 맵을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토큰의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제 약간 그 포모라고 하죠. 어떡하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토큰 이코노미를 너무 마케팅 용어로 약간 부상한 개념이지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뭐 공유 경제 이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건 경계해야 되고 다만 경영진들 정도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토큰이 어떻게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뭐 너무 맵까지 들어가면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면 좋죠. 토큰을 우리 부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토큰 비용이 연간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많이 쓰인다고 해서 실제 회사의 밸류가 높아지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볼 법하죠. 그리고 좀 로드맵을 세워볼 만도 하네요. 이게 토큰 맥싱 개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어떤 기업, 어떤 사람들은 아직 AI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토큰 맥싱을 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효율성을 좀 권하고 이런 좀 단계별로 좀 로드맵을 세울 필요도 있겠네요. 그것도 구분하면 좋죠. 구분자로서 우선은 써봐야지 알죠. 먹어봐야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선은 적극 토큰을 쓰게끔 장려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20, $200 줘버리면 그것만 가지고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같은 거 도입하면서 얼만큼 종량제로 썼는지 토큰 소비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좀 적극 권장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권장하고 났더니 이게 토큰 소비 기반으로 볼 때 실제 만들어낸 생산물이 퀄리티가 밸류가 어느 정도 되지라고 이렇게 나눠보고 평가를 해보면 좋죠. 예, 그러면 좀 가늠이 되겠죠.
아무튼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라는 얘기 많이 듣고 토큰 맥싱이니 뭐 효율화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되게 개념이 안 잡혔었거든요. 좀 어려웠었고. 근데 역시나 오늘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또 일하는 관점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더 좋았던 거는 저희가 토큰이 어떻게 생산되냐의 관점에서 지금 전력의 관점,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GPU의 관점, 그 다음에 또 데이터의 관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관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잘하나, 어디에 병목이 있고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딘가, 그것들을 좀 잘 조사를 해보시면 또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희가 생성 AI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 번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여쭤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맨 위에 모델만 보지 말고 그 모델에서 파생되는 그 밑에 단들을 보라고 해주셨었는데, 그게 뭔가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 프레임을 넣으면서 오늘은 더 좀 쉽게 명확하게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3년 전부터 티타임즈에 출연하면서 AI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젠슨왕은 5단 케이크라고 정의했는데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가. 예. 그 레이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맨 아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위에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모델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위가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 같은 5가지 단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맨 위만 보고 있는데 아래까지 관통하는 전체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나눠보면 되게 많죠.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들이 몽땅 모아져서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와 전력이 있고, 그리고 그게 구동되는 과정에 아까 설명드렸던 일반 인퍼런스 서빙이 아니라 추론도 있고 에이전트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3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저 기업이 어딜까? 이 기업은 어딜까라고 딱 매칭을 해봤으면 그런 기업에 투자했으면 사실 좋았죠. 그럼 많이들 버셨겠죠.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해져서 남들도 좀 더 알게 돼서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 밝혀지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오늘 토큰 이코노미의 개념을 좀 들어보시고, 일반 기업은 몰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진짜 한번 지도 한번 그려놓고 어떤 기업이 잘하는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 다음 투자처도 좀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개념이 나오거나 또 여쭤볼 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